자, 안녕하세요. 북스너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봉건사의 붕괴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할게요. 자, 이 봉건사회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갖고 이제 상부 구조인 주종제도하고 그 다음에 하부 구조인 장원제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자, 이 주종제도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중앙집권화되고 하면서 붕괴가 되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군인 장원제는 이제 그 14세기에서 15세기 때, 그러니까 14세기가 아니라 11세기부터 해서 거의 15세기 때의 어떤 사회경제적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붕괴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주정제도 장원제도가 붕괴되면서 이제 유럽은 중세에서 벗어나 근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 장은 이제 이렇게 그 상부군인 주종제도와 그다음에 하부군인 장원제도가 어떻게 붕괴되는가 요걸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서문은 제가 이제 읽지 않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여기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13세기까지 성장을 계속했던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하고 심각한 기근, 가공할 흑사병, 장기간에 걸친 대전쟁, 농민반란 등이 발생하여 영주제는 위기에 당면한 장원제가 붕괴했다. 자, 도시에도 부유한 상인과 금융가들의 폐쇄적인 도시기조 변함으로써 도시화층 민 내지 노동자의 폭등과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길드의 도시경제 틀이 흔들었다. 자, 요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사회경제적 변화로 해서 길드제라든지 장원제가 붕괴된 내용들을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들 볼게요. 예. 주종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자, 주종제도는 이제 뭐냐면 봉투를 매기로 한 주종각이 깨지고 왕권을 중심한 집권적인 통일국가가 형성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집권적 통일국가가 형성되면서 봉건 영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의 공권력, 그러니까 증세권과 사법권이 다 이제 중앙으로 이게 흡수 통합이 돼버려. 예.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서 어, 그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백년 전쟁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건 특별히 이제 좀 끝나고 요거 끝나고 곧바로 이제 강조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황권도 여기 보면 이제 14세기 들어와서는 쇠퇴하게 돼. 그래서 이제 뭐 이단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종교개혁의 움직임도 등장하면서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교회, 중세를 지배했던 그런 교회가 조금씩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 경제, 정치, 종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중세를 뒷받침한 것들이 이제 붕괴돼 나갔던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일단 제가 진행할 때 장원제 붕괴하고 도시의 변화 있죠. 사회경제적 변화는 좀 있다 하고 먼저 그 위에 말한 것처럼 주종제도 있죠. 주종제도를 붕괴시킨 백년 전쟁부터 하고 나서 그 244페이지를 먼저 읽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요. 제가 서계 257페이지 펴보세요. 자, 서계 257페이지 보면 백년 전쟁이 있어요. 백년 전쟁. 음. 자, 백년 전쟁은 지금까지 한 번 정도 나왔어요. 예전에 이제 그 아주 오래전 얘기죠. 예. 십몇 년 전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전력 비교, 그 정도 이제 백년 전쟁에 관련돼서 나는데, 근데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더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 부분이죠. 자, 이 백년 전쟁 부분은 서계하고 서강자가 있는데 서계와 서강자는 꼼꼼히 읽어보고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계에 있는 내용이 서강대는 없고 서강대에 있는 내용이 서계는 없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독할 때 두 개를 좀 이렇게 교차해갖고
강독을 하면서 할게요. 자, 근데 이 백년 전쟁 진행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표로써 좀 정리를 제가 좀 해봤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인강 듣는 분들은 그 밑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 받아보시고요. 제가 이제 여기 뭐 양해 말씀드리자면 글씨가 좀 엉망이야. 예. 그래갖고 좀 약간 못 알아보는 분도 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좀 보강을 할 테니까 보충 설명할 테니까 그거 보고 이제 이해 좀 해주세요. 자, 백년 전쟁은 서강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중세적 이유 때문에 시작했어요. 이 공권 영지 때문에 시작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끝날 무렵, 이게 이제 이 끝날 무렵은 이게 이제 근대 서막을 열었어. 예.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이유에서 시작했지만 100년 전이 거의 끝날 무렵 이 근대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어떤 여러 징조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100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다 100년이냐? 예,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시기상은 1337년부터 해서 1452년, 100년이 약간 넘는 거죠. 근데 이제 맨날 이제 10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싸운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싸웠다가 쉬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100년 전쟁의 상당히 뭐냐면 그 전쟁은 전투는 많은데 이 전투와 전투 사이가 좀 약간 몇십 년 긴 것도 있고 그래요. 간격을 두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읽기 전에 제가 이제 한번 100년 전쟁을 이렇게 한번 쭉 중요한 사건들 해봤는데 여기 제가 임의적으로 다섯 단계로 나눴어요.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요. 물론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학계의 어떤 그 견해는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다섯 개 단계로 제가 나눴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기를 볼게요. 1기는 그 1기의 대표적인 게 크래시 전투죠. 이 크래시 전투. 자, 크래시 전투는 영국군의 승리를 거뒀어요. 영국 승리.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요걸 해야 되겠네. 먼저 이제 백년 전쟁 왜 시작됐냐? 요걸 좀 얘기하겠죠. 왕위 계승 문제. 네. 그래서 카페 왕조에서 관료 왕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드드 문제 있죠. 이 프랑드드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프랑스 지역에 그 가스코노 지역이 있어요. 가스코노 지역은 영국 지배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 등등 해갖고 결국엔 필립 6세가 이제 필립 6세의 그 뭐냐면 그 필립 6세가 그 당시 에드워드 3세의 신성 문제를 뭐냐면 걸고 넘어가면서 백년 전쟁이 시작됐어요. 자, 하여튼 그러면서 1기로 이제 시작되는데 초창기 때 이제 대표적인 전투가 크레이지 전투예요. 예. 크레이지 전투는 영국이 승리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흑사병이 있다가 푸전기가 있다가 2기로 넘었는데 자, 2기 주도권도 영국이 주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전투가 그 크레이지 전투 10년 뒤에 일어난 포아티에 전투가 있어요. 포아티에 전투. 그래서 이때 영국이 또 승리했고 이때 이제 프랑스 왕이었던 장이 포로 잡혔죠. 예. 그리고 이제 장에 그 잡히자 이 장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년 전쟁 동안 이제 막대한 또 전비를 또 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부담을 느낀 이제 파리의 이제 상공업자들이 에티에르 마르세를 중심으로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 그리고 농민 반란도 일어났죠. 자크리 반란. 예. 이렇게 이제 두 개 나누니 요 시기에 포아티에 전투와 그 브레티니 조약 사이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브레티니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이 브레티니 조약 결과 영국군, 잉글랜드군이 차지했던 상당한 영토, 상당한이에요. 예, 상당한 영토를 영국에게 공식적으로 넘겨줘요. 이미 영국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프랑스가 확인시켜 준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이 예전부터 이제 가졌던 가스코노 지역, 그다음에 카렌, 예, 도보에 보면 이제 카렌 같은 거 있죠. 영국이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에 남아 있었던 영국 남아 있었던 카렌이 있었고, 하여튼 가스코노 조약 때 이제 이렇게 아니 브레트니 조약 때 브레트니 존때 이걸 이제 승인했고요. 그 다음에 상계로 넘어갈게요. 상계 때는 이제 약간 프랑스가 우위를 보냈는데 24세기 후반 때요. 샤르 5세가 등장해요.
샤를 5세는 그 프랑스하고 전면전하는 것보다는 게릴라 전어, 이렇게 기습 전어 해갖고 그 자기가 예전에 뺏겼던 가스코너 지역 있죠. 요 지역을 상당수 회복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다시 사기로 넘어가죠. 사기 넘어가면 이때 이제 영국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영국에서 이제 쳐들어오면서 그 당시 이제 무슨 전투가 일어나냐면 헨리 5세 때죠. 헨리 5세가 그 주도하는 부대들이 아젠쿨러 전투에서 크게 이겨. 영국군이. 그래갖고 이제 여기 승기를 잡죠. 결국에는 트로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일단은 트로아 조약은 샤르 9세의 그 사르 왕세제의 왕위 계승권을 박탈하고요. 그 다음에 샤르 6세의 딸과 카트리카 헨리 5세를 결혼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낳은 아들, 나중에 헨리 6세가 왕위 계승권을 얻게 하는 그런 조약이 트로아 조약이에요. 예, 트로아 조약. 자, 그래서 여기에서 1기부터 해서 2기, 3기, 4기 여기까지는 잠깐 여기 3기 때 프랑스가 좀 약간 비교 우위를 보인 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뭐예요? 영국군이 이기죠. 영국군이. 자, 영국군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요 영국군과 프랑스의 군사 어떤 그 군대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영국군은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대개 보면 보병과 장군 중심이에요. 예. 그리고 프랑스는 기사와 용병 이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맞다 붙는데 여기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개 이제 싸움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전투, 크레시 전투, 프레티의 전투, 파티의 전투, 아젠코라 전투가 공통적으로 이런 형식이야. 언덕 위에 높은 언덕 위에 영국의 장군수도 있어요. 보병들 배치시켜 놓고 프랑스의 중무장 기사들이 여기 올라가는 형태야.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서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통하겠죠. 예. 유리하고. 자, 이런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기도 넘어가죠. 사기 넘어가기 여기 좀 볼 게 뭐냐면, 5기 넘어가기 좀 볼 게 뭐냐면, 이때 사기 때, 그 프랑스 내에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유행가와 부르고누가가 싸우게 돼. 그래서 오유행가는 왕편에 들었고, 부르고누가는 영국 편에 들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트루아 조약이 맺고 나서는 이제 프랑스가 양분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북부 지역 같은 경우, 누아르 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북부 지역은 프랑스와 부르고뉴 가문이 이제 뭐냐면 차지하게 되고요. 심지어 파리도 이제 그 프랑스군 그 뭐냐면 넘어가게 되죠. 제가 잘못했네요. 프랑스군하고 아니라 영국군이죠. 예, 군조 주세요. 예. 자, 하여튼 영국군과 부르고뉴이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샤르 왕세자가 있어요. 샤르 왕세자가 기사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정세적인 측면을 볼 때, 전세를 볼 때는 그 북부와 남부 중에 이제 샤르 왕세자 군이 좀 약간 불리한 형태였죠. 예. 자,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 잔다르크가 등장하죠. 잔다르크가. 그래서 잔다르크는 이제 샤르 7세를 왕에 등극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 샤르 왕세자가 샤르 7세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투르와 조약에서는 이 사람이 프랑스 왕이 되면 안 되죠. 누가 돼야 돼요? 헨리 6세가 돼야 돼. 이 사람이 왕이 계승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샤르 7세가 왕에 등극을 하고, 그 다음에 잔다르크가 열심히 싸우지만 잔다르크가 나중에 체포돼요. 예, 여기. 그리고 잔다르크가 콩페르 전투에서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콩페르에서. 그래서 이제 영국군에 의해서 뭐냐면 마녀도 몰려서 처형이 당하죠. 자, 그래도 계속 전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라스 조약을 맺게 돼요. 이 아라스 조약은 영국과 프랑스 간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샤르 7세와 부르고뉴 공간에 맺어진 거야. 이 부르고뉴는 그 뭐냐면 영국에 달라붙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합쳐가지고 북쪽 지역에서 영국군 프랑스 부르고뉴군이 남쪽에 쌍 왕세자군을 공격을 했는데 이 하해를 뿌는 거야. 그러면 전세가 상당히 유리하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인들 결집시켜가지고
그 당시 호르무즈 전투나 그다음에 보로드 전투 이 두 전투를 하게 되고 그 전투를 하면서 영국군을 이제 뭐냐 프랑스로 몰아내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는 카렌 그 동부에 있는 그러니까 도보해협 바로 맞은편에 있는 카렌의 그 카렌 외에는 다 상실하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때 그 후반기 때 호르무즈 전투하고 보르 전투에서 왜 맨날 여기 앞에서 깨졌던 프랑스군이 승리를 거뒀냐? 자, 이때 이제 다 이유가 있어요. 프랑스는 상비군 체제를 만들죠. 상비군을 만들어서 상비군을 하향 무기로 무장을 시켜 대포나 총을. 근데 영국은 예전 방식대로 싸우는 거죠. 당연히 하향 무기로 싸우는 프랑스군하고 영국군 프랑스군이 영국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영국이 이제 이든 전투에서 패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이제 프랑스는 강력한 왕권 아래 근대 국가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군대가 이제 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제후들은 힘이 약해져 갖고 몰락을 하죠. 기사계급도 몰락하게 되고. 그러면 그 백년 전쟁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백년 전쟁의 결과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백년 전쟁 결과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자, 여기에 자,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잔다르크예요. 예, 잔다르크를 상징하는 어, 국민의식이 형성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프랑스인들이 국민의식이 형성됐고 영국인들도 뭐냐면 이제 프랑스 내 영토가 이제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잉글랜드인보다는 제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영국인이나 잉글랜드인한 정체성이 형성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지역에 대한 의식이 더 강했는데 이때부터는 나는 프랑스인, 나는 영국인 이런 국민 의식이 형성돼서 나중에 국민국가가 만드는 기틀이 되죠. 예, 물론 당장 국민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국민 의식이 형성됐다. 그 기반이 되는. 그다음에 전쟁하는 과정에서 상비군이 만들어지죠. 예, 상비군이.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용병을 썼더니 얘네는 약탈 심해가지고 상비군이 만들고 전쟁하려면 또 관료제도 있어야 되는 막대한 관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비군과 관료제를 움직이려면 뭐야? 조세제도를 확립할 수밖에 없어.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왕들이 여러 곳에 그 뭐냐면 삼신분들 산부인을 대상으로 해갖고 구걸하다시피 자금을 끌어모았는데 전쟁하는 하는 도중에 이게 이제 뭐냐면 전쟁이라는 이유로 자금을 그 끌어들인 것을 상시화시켜요. 그 일종의 세금으로 이제 부과되는 거야. 자, 그래서 조세제도가 확립됐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영토를 확보하죠. 영국령을 다 없애버리고 막대한 영토를 확보해서 이걸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완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꾸로 영국은 이제 카렌을 제하고는 모든 프랑스 의 영국 영토는 이제 없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정리를 쭉 해봤어요.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설명하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요거 좀 설명 안 했네.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싸웠는데 요 세계 전투에서 여기서 이제 정형적으로 프랑스의 이제 어, 그 전투 방식은 중세적인 전투 형태야. 중세적인 그 형태의 전투예요. 중세적 형태의 전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전투인데 이걸 지울 수도 없고 여기는 제가 캡처본이라서 지울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개별적으로 읽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서양사 개론을 이제 보죠. 자, 이 발명왕조와 이제 백년 전쟁 이 부분은 그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당시 이제 백년 전쟁이 왜 실시했는가 배경이 나와요. 배경에 대한 설명이야. 배경이요. 배경은 이제 크게 왕위 계승과 그다음에 프랑스 문제, 그다음에 가스크놈 지역. 여기가 영국 왕실령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문제로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면 필립 6세가
에드워드 3세의 신서를 신종 서격을 거부해. 직접 와서 해야 되는데 문서로만 했다. 그거는 딱 절차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거부를 하면 당연히 이제 필립 6세가 형식적으로 에드워드 3세한테 주려고 했던 가스코너 지역을 이제 몰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을 내뿜는 거죠. 근데 에드워드 3세 입장을 때는 자기 땅 뺏긴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서 백년 전쟁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볼 게 이제 왕위 계승 문제야. 예. 첫 번째 문제는 왕위 계승 문제인데, 자, 백년전쟁의 주된 원인 하나가 프랑스에서 반려 왕조의 성립과 이에 관련된 왕위 계승입니다. 자, 카페 왕조가 프랑스 왕위를 오래 누리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대대로 계승한 왕자가 끊임없이 생산됐다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맥이 끊기게 돼. 왜냐하면 필립 4세부터 이제 그 징조가 보이는데 필립 후계자들은 왕자를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필립 4세가 후계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남자가 그 아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필립 4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예. 아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 그 아들 3명 중에 한 명은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없었어.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됐지만 얘도 아들이었고 두 번째 왕이 또 형제가 그 아들이 왕이 됐지만 얘도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막내 아들이 왕이 됐지만 없는 거야. 이렇게 다 딸딸딸이야. 자, 그리고 이제 딸이 하나 있었어. 딸이 여기 딸은 이제 누구한테 시집 갔냐면 영국 왕한테 시집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왕하고 에드워드 2세죠. 이렇게 해서 한 명을 낳게 돼. 이게 에드워드 3세요. 에드워드 3세는 영국의 왕이죠. 그러니까 필립 4세 입장 올 때는 에드워드는 뭐예요? 외손자가 외손자. 자, 근데 이제 이 게르만법에 의하면 그 당시 샬리카법이라는 게 있어요. 살리카. 이 살리카 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남자 남계 왕이 계승자만 왕위를 댈 수 있다. 이렇게 왕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계가 아니라 난계. 그러니까 모계가 아니라 난계. 그러니까 부계죠. 예. 부계의 왕위 계승권자만 왕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에드워드 3세는 필립 4세의 그 뭐냐면 손자지만 외손자지만 일단 어머니 쪽이잖아요. 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샬리카법에 의하면 에드워드 3세는 왕위를 상실되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누가 되냐? 그러면 가까운 친척을 찾아보니까 필립 4세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필립 4세 입장을 땐 조카죠. 조카가 이제 왕위가 돼요. 얘가 필립 6세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필립 6세부터 반려와 왕조라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게 뭐 하나의 왕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계가 끊어지면 반계 쪽이 이제 왕조가 되면 왕위가 되면 왕조가 바뀌나 봐요. 이건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좀 다른 건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되나 봐.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에드워드 3세가 입장에 볼 때는 필립 6세보다 더 필립 4세보다 더 가깝죠. 이게 보니까 얘는 손자고 얘는 그 뭐냐면 지금 조카잖아. 당연히 손자가 왕위가 돼야지 왜 조카가 되냐. 그러니까 이제 살릴까 법을 제외하고 볼 때, 자 그런 반문을 이제 취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뭐냐면 이사벨라,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드 그 2세의 부인이죠. 에드워드 3세 그 어머니가 따지고 그런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일단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필립 4세가 왕이 됐어요. 왜냐면 에드워드 3세는 저 멀리 있고 필립 4세는 바로 앞에 있잖아. 그래서 군대에 있고 그냥 파이 들어가면서 왕이 됐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필립 4세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인 루이 13와 그의 동생 필립 5세는 딸만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유 6세는 역시 왕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난계 왕이 계승자가 없는 거죠. 북계 쪽에. 그래서 이제 많은 논의 끝에 이제 필립 4세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인 반려백의 필립 6세가 왕에 오르고 카페 왕조 대신에 이제 왕조가 바뀌어. 반려 왕조 바뀌어. 자, 필립 6세가 물론 가장 가까운 난계 왕위 계승자임이 틀림없으나
여자가 직접 왕위 계승이 불가능하더라도 만일 그녀의 아들에게 계승시킬 수 있다면 필립 4세의 딸 이따 왕에 대해 계승한 새 오빠의 여동생 이사벨라의 아들이었던 그 에드워드 3세에게와 보다 더 상위 계승자라는 주장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사벨라는 필립 6세의 즉위에 항의했으나 젊은 그 에드워드 3세는 가스코너 공령의 영주로서 필립 6세에게 그냥 신종 서약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프랑스 왕에 대한 야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다. 지금 형세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머리 숙인 거지. 음, 언젠간 나도 프랑스 왕을 한번 해보겠다. 영국과 프랑스를 같이 공동 통치하겠다.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자, 일단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스코너 지방이에요. 가스코너 지방. 네, 가스코너 지방. 자, 이 가스코너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하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지도를 보면 좀 설명할게요. 여기 있죠. 여기 지역이 요쪽 지역이에요. 예, 보도를 중심한 지역이 가스코너 지역인데, 예, 요 지역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영국 에드워드 3세의 영지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여기까지 있었죠. 여기 뭐 이런 거, 요 지역까지 있는데 요 지역은 이제 뭐 부빈 전투나 뭐 등등 해가지고 다 이제 뭐 프랑스도 넘어갔고 지금 요 정도는 남아 있었어요. 요 정도. 근데 여기가 상당히 노른자 땅이에요. 여기가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포도주 상지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요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 간에 끊임없는 이제 분쟁이 있었어. 예.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노르만디 공의 왕의 영국 정복 이래 영국 왕은 프랑스 내 강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역대 프랑스 왕들은 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여 양국 사이에 언제나 전쟁과 대립이 그치지 않았다. 자, 헨리 3세 때 프랑스 내 대부분 영토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프랑스 왕의 신하작이고 가스코너 소유를 요구했고 누이 9세가 이를 승인하였는데 바로 이 가스코너 영유 문제가 영국, 프랑스 양국 간에 끊임없는 이제 거듭이 되었다. 근데 이게 주의할 거는 가스코너 소유를 요구했다는 거는 가스코너를 누이 9세가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요 땅을 인정해 달라는 거야. 예. 나머지 영토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프랑스 넘어갔는데 여기만 확실히 이제 프랑스 영지로 인정해 달라. 나의 영지로. 그러니까 이제 누이 9세는 마음씨가 착한지 몰라도 승인을 해줬던 거야. 그러니까 추인해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상의 이제 양국 간의 해적 간의 문제 이런 거는 뭐,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세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프랑드 지역이야. 프랑드 지역. 자, 프랑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일단 지도를 봐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걸 이제 서강에서 한번 볼게요. 이쪽 지역이야. 네, 여기. 자, 프랑드는 어디냐면 벨기에 북쪽 지역에 벨기에 북부 지역. 여기는 프랑스어권은 아니고 네덜란드를 쓰는 사람들이야. 네덜란드. 예. 그래서 예전에는 네덜란드에 묵고 있었는데 나중에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할 때 따로 이제 뭐 네덜란드와 함께 독립하지 않고 스페인용은 남아 있었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이 신교도 지역이 아니라 카톨릭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중세 시대 때는 이 프랑스 지역이 상당히 이제 그 경제적 중심지였어. 이 북대성 부근에.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노른자 땅인데 이 땅도. 근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 이 백장은 누구한테 신속 관계를 갖고 있냐면 프랑스 왕한테 신속 관계를 맺고 있어요. 프랑스 왕이고 얘는 공신이 되는 거야. 프랑스 백장은. 근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긴밀한 쪽은 어느 쪽이냐? 영국이야. 왜냐 영국은 모직물이 아니라 이제 양털이죠. 양모를 요 프랑스에 수출을 해요. 그럼 프랑스에서 영국의 양모를 가지고 잉글랜드 양모를 가지고 모직물을 생산을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입장부터 영국은 프랑스를 놓치기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지배는 누가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그 프랑스 왕 밑에 있는
프랑스 백작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죠. 예.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프랑스 지역의 문제다. 앞서 본과 같이 14세기 초 그 프랑스에서는 부유한 상인 지배에 대한 수공업자와 임금 노동자의 폭등과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프랑스는 이를 처리하지 못하여 프랑스 왕의 개입을 초래하게 되었다. 예,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데 이제 프랑스도는 그 영국 양모의 주요 시장으로서 양모 수출에 대한 관세는 영국왕의 주요 수입원이 하나였기 때문에 영국왕은 프랑스가 프랑스 지배에 들어가는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제 문제를 이제 배경을 깔고 드디어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배경이고 필립 6세가 법률가들이 1429년 에드워드 3세가 신중사역이 형식적으로 완성된 것이 못되다 하여 그 불비점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에드워드가 이를 거부한 거야. 요때 이제 신중사역 형식이 완전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직접 와서 하지 않고 직접 와서 너가 무릎을 꿇고 나한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데 그냥 문서만 대령 보냈다는 거야. 건방지지 한 번이요. 예, 필립 6세 입장 올 때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필립 6세가 이제 그럼 너가 신종 서약을 안 했으면 당연히 내 봉신도 아니고 그 봉신도 아니면 내가 너 땅을 뺏겠다. 봉건적인 어떤 이유로 이게 그 주종 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 나한테 충성한 대가로 이제 그 충성의 대가로 내가 땅을 줬는데 너 충성 서약을 하지 않았지 않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필립 6세가 가스코너 지역을 몰수하겠다 선언한 거야. 선언만 한 거야, 선언만. 그러면 이제 선언하면 당연히 그 지역을 이제 지키고 있는 이제 프랑스군을 이제 영국군을 몰아내야겠죠. 영국군을 보면 에드워드가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죠. 군대 입고 건너오게 돼.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또 함께 앞에 이제 뭐냐면 차집을 하지 못했던 프랑스 왕위도 요구하죠. 난 외손자다. 너는 조카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싸우게 된 거죠. 자, 그럼 백년 전쟁 이제 전기 볼게요. 백년 전쟁기. 자, 백년 전쟁 전기는 1기부터 한 3기 이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잠깐만. 네. 1기에서 한 2기, 네, 1기에서 3기 정도 이렇게 아까 제가 표시한 것 중에 이 정도 이제 시기를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백년 전쟁 당시에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국력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일단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싸우려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구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이라든지. 자, 근데 이때는 프랑스와 영국을 보면 전반적으로 프랑스가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인구 자체도 잉글랜드는 350만 명. 그러니까 이때 그 잉글랜드만 이제 350만 명,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그 당시 포함되지 않죠. 예. 자, 하여튼 350만인데 그 당시 프랑스는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제 인구가 많았어요. 1600만 명이죠. 예. 그리고 왕령지만 해도 1200만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왜냐면 프랑스가 또 영국보다 또 잘 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뭐 프랑스가 이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봉건사에서 등사역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인적 물적 자원은 상관관계가 일치하진 않아. 꼭 들어맞진 않아요. 오히려 영국이 잉글랜드가 더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 일단은 프랑스는 인구는 많은데 문제는 그 밑에 제후들이 너무 많아. 그 제후들이 왕말 잘 안 들어. 왕령제 안에서도 제후들이 좀 있죠. 중소 제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동원하려면 물자를 동원하려면 잘 동원이 안 돼. 그래서 제후들한테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냐면 삼부회라는 게 있죠. 삼부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또 도장을 받아가지고 재정을 또 끌어모아야 돼.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이제 중장보병 기병들인데 이 기사들을 끌어모으려면 동원하는데 시간이 걸려. 근데 에드워드 3세는 뭐냐면 이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재정의 창구가 단일화될 수 있었죠. 여러 곳의 산부회가 아니라 프랑스처럼 딱 의회 하나만 상대하잖아. 그래서 의회를 설득하면 쉽게 돈을 끌어모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공공 기사도 있겠지만 주적은 그 뭐냐면 장군을 가지고 있는 롱보를 가지고 있는 요몬 농민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동원될 수 있어. 예. 그리고 이 농민병들은 스코틀랜드와 싸움 때문에 나름대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이 짬밥이 되게 강해. 얘네들 되게 높죠. 근데 프랑스군 같은 경우에는 중무장 기사들은 한동안 몇백, 100년 이상 평화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해봤어. 근데 이에 반해서 요몬들, 예, 이 농민병들은 맨날 스코틀랜드에서 싸우다 보니까 완전히 이력이 있었던 거야. 예, 전투력도 있고, 예, 전투 경험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볼 땐 그 국력 측면에서는 프랑스가 우위였지만 그 실제 군대를 동원하고 만약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영국이 우위였어요. 예. 그리고 프랑스도 이제 장기전을 끌려면 물적, 인적 자원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아쉽게도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보지 못했어. 네. 끌어내지 못했죠. 그래서 초창기 때 끌어내지 못하다가 후반기에 들어가서야 5기에 들어가서야 마지막에 들어가서야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가 하나 직결시켜 갖고 국력을 영국을 물어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백년 전쟁이 시작된 무렵에 프랑스와 영국의 인적 물적 자원은 프랑스가 훨씬 유리했다. 당시 영국의 인구는 350만에 비해요. 프랑스의 지배 아래 있었던 주민은 1600만이었고 왕령지 주민마도 1200만이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 훨씬 더 생산적으로 번영하고 있었고 생활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이는 전체적인 자원의 차이는 봉건사의 군사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 자, 영국과 프랑스가 실제 움직이는 병력이 또 차이가 있었죠. 비슷하죠. 그리고 양국은 쓸 수 있는 자원 또한 거의 비슷했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3세 수입이 약간 많은 편이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에드워드 3세는 자기가 이제 끊어줄 수 있는 직접적으로 끊을 수 있는 왕령지가 물론 프랑스보다는 왕령지가 적을지도 몰라도 그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지역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직접 지배의 왕령지가. 근데 프랑스는 왕령지는 많은데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또 다단계로 해서 눌친적 지배가 있었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회만 상대로 했기 때문에 쉽게 동의만 얻으면 이제 뭐냐면 의회 동의 얻으면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데만 해서 프랑스는 삼신부 이제 삼부회 같은 것들, 삼부회 같은 것들 일일이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죠. 여러 군데 있는 삼부회들을. 그래서 끌어내기가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프랑스군의 핵심은 전 시대와 다름없는 중무장 공공기적 기사였으며 영국군의 경우에 이런 공공기사를 덧붙여 무기의 장군인 농보라고 하죠. 자연농민 출신 보병대가 실전 경험을 갖고 있다.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봉건귀족이었고, 예. 그래서 봉건귀족이기 때문에 동원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거. 동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시간이. 예. 그리고 비효율적이야. 전투 경력도 없어요. 겉만 하려가지 전투 경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봉건귀족들은 대개보니 기사기 때문에 전투는 기병만 하는 게 아니고 보병도 필요하죠. 프랑스에도 보병이 있었어요. 되게 창병, 긴그 창을 가지고 있는 싸우는 디마들 막는 청병과 그 다음에 궁수도 있었어. 궁수병. 네. 근데 이런 보병들은 이거는 누구냐? 얘네는 용병이었어. 용병. 돈 주고 산 용병들이야. 예. 이 용병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투 능력은 좋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불리할 땐 다 도망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 얘네들요. 그리고 약탈이 너무 심해. 얘네들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약탈을 하지만 얘네들 약탈은 더 심해요. 자, 그런데 반해서 영국군도 이제 봉건 기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주력은 장궁을 가지고 있는 보병대거든요. 예. 이 장궁을 가지고 있는 보병대를 뭐라고 하냐면 요먼이라고 하죠. 요맨 또는 요먼. 그래서 요먼은 우리가 이제 그 농업혁명 당시에 그 당시 이제 어느 정도 토지를 갖고 있는 자영농 겸 차직농 이런 사람들 요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들은 이제 원래는 장궁을 무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래서 군대 어떤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군종
그러니까 여러 뭐냐 종목 중에 군대에 있었던 병과 중에 이제 하나야. 이 요모이라는 이름이. 근데 나중에 계층 이름이 된 거예요. 원래는 군대에 있었던 그런 군대 명칭이었지만 이 계층 이름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얘네들 실전 경험이 있었다. 실전 경험은 스코틀랜드에서 싸웠죠. 얘네들은. 얘는 실전 경험 전혀 없었고. 그래서 백년 전쟁은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중국 프랑스에서 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투를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전투 특징이 뭐냐면 지금처럼 어떤 그 양국이 이제 서로 첩보전을 통해서 적의 동향을 파악해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전투에는 그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약탈을 주도했어요. 왜냐 그 전쟁을 하면서 약탈이 이제 주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약탈을 하다가 이리저리 약탈을 하다가 또 적이 오면 좀 피하고 그러다가 어차피 피하지 못할 때 서로 조우할 때 전투가 일어나. 예, 이런 방식이었군요. 그래서 첫 번째 큰 전투였던 크레이지 전투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일어났던 거야. 1346년 크레이지 전투가. 자, 크레이지 전투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서강자 있으니까 좀 더 읽어보고 이때는 요거는 간추린 내용을 볼게요. 자, 하여튼 크레이지 전투에서 에드워드 3세가 수초 우승한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다음날 카렌을 점령해. 카렌을.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침공하는 견고한 근거지가 상기되었다. 카렌은 도보해협이 있으면 이렇게 영국이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야. 도보해협 바로 앞에 있죠. 여기가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에드워드 3세가 점령하고 나서 나중에 100년 전이 끝난 후에도 영국이 계속 점령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언제 때 메리 왕 때인가요? 이 메리 왕 때 카렌을 잃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국한테 프랑스한테 돌려주게 되죠. 자, 그때 이제 흑색 갑옷을 입은 그 흑색 갑옷을 입고 출전했기 때문에 흑태자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에드워드 3세는 내 장남은 가스코르 지역을 근거지로 남부 프랑스 일대를 돌아다니며 약탈과 방어했다. 왜냐 그 당시에 주 목적은 전투가 아니라 약탈이었어요. 방어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국군들이 이제 와갖고 약탈하고 방어하니까 예전에는 뭐 잉글랜드, 뭐 프랑스군 그런 의식도 없었던 거기에 이제 프랑스인들이 이 영국군들이 약탈하니까 이제 분개심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놈들 하면서 욕을 하게 돼. 그러면 반대로 프랑스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잖아. 그래서 이 약탈과 방화가 프랑스인들의 어떤 정체성에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서강제에 있어요. 자, 하여튼 1357년에 가스콘을 출발해서 느와르 강가 대국까지 진출했던 흑태자도 포아티에 전투, 네, 이게 10년 뒤에 있죠. 요 전투에서 프랑스군과 우연찮게 만나서 격파하고 이때 국왕 장안과 그의 아들 필립을 비롯한 많은 귀족들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나서 양국 사이 브레튼이 후전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 주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 그러니까 영국군이 장악한 지역, 흑대자가 장악한 지역을 인정해 준다. 가스코나 카렌이나 가스코 남부 지역 이런 지역을 인정해 주는 내용이야. 그리고 이 장은 그 당시 이제 그 돌려 보냈어요 영국군이. 네. 뭐 왜냐면 그때 인질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인질 대금을 못 줬거든요. 그러면 잡아둬야 되는데 그냥 신사적으로 왕도 프랑스 왕도 왕이니까 예우하는 차원에서 돌려 보냈는데 그때 이제 장이 내가 인질 대금을 꼭 마련해서 오겠다. 근데 못 마련했거든. 그래서 이제 안 들어오면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영국군에 들어가고 나 인질 대금 못 마련했으니까 잡아가라 하면서 결국에 런던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호화롭게 살다 죽었대요. 예. 자, 하여튼 웃기는 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포아티에 전투하고 브레트니 브레트니 후전 그 중간 사이에 여기가 이제 2년이 나는데 한 4년 정도 돼요. 정확하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요때 이제 뭐가 일어났냐? 이때는 마르쉐 전그 반란과 그다음에 농민 반란 자크린난이라고 하죠. 자크린난 교과서에 있는 두 개 반란이 일어났어. 자크린난은 나중에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앞부분에 있으니까. 자, 그럼 왜 이게 일어났냐? 대개 보면 이제 그 전쟁 와중에 전비가 많이 들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프랑스가 그
중앙정부에서 많은 세금을 걷다 보니까 그게 반발해서 일어난 거야. 전비를 걷고 뭐 노역도 동원하고 등등.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세기 초 프랑스의 정부 기구와 영국은 그것이 많은 점에 유사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하나는 프랑스의 관료제 영국보다 훨씬 컸다는 점이고, 또 다른 점이 국가의 통합에 있어 프랑스는 영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말은 뭐냐면 프랑스는 많은 관료를 데리고 있어도 실제 영국보다 중앙 집권 국가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잘 되지 못했다는 거야. 영국은 작은 정부였지만 적은 수의 관료를 가지고 있지만 중앙 집권이 어느 정도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어디가 높겠어요? 영국이 높죠. 영국이. 자, 프랑스 왕은 그의 왕국은 물론이고 직할령지인 왕령지조차 통일적으로 지배 못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왕령지에서 프랑스 왕이 막대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또 중소제후도 있기 때문에 어, 왕도 터치할 수 없어. 예. 그리고 그 안에 또 뭐 여러 이제 뭐냐면 그다음 신분제 의회 같은 거 있죠. 예, 삼부에도 여러 선부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허락을 받고 돈을 모아야 돼.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령지, 망령지는 딱 확실히 장악을 했거든. 그러니까 작지만 쉽게 끌어들일 수 있죠. 자금이나 물자를. 자, 그래서 이제 또 지방은 저마다 상이한 간섭이 이해간 거 있었다. 자, 이단 차이는 필립 6세와 에드워드 3세 때 더욱 확대됐고, 프랑스의 관료제는 놀라운 속도 비대해졌고, 그 일례가 있는데 그냥 그때 일례는 얘는 들어보시고 그냥 읽어보시고, 여기 뒤에 보면 삼부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삼부회 하면 그 한 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아니에요. 필립 4세 때 설치한 삼부회는 주 북부 지역만 대표할 뿐이야. 북부 지역. 그리고 남부에는 또 뭐냐면 랭그도크 삼부회가 있고, 그다음 일부 지역에는 독자적인 지방 삼부회가 있어요. 이 독자적인 지방 삼부회가 하나만 있겠어요? 뭐 여러 개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의 국왕은 하나만 상대하잖아, 의회를. 근데 프랑스의 국왕은 이렇게 그 삼부회도 여러 개 삼부회를 뭐냐면 어, 대상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삼부회 간의 이해 충돌 등등 해갖고 돈을 제대로 끌어보지 못해, 전쟁 자금. 근데 이건 전기 때 얘기고, 나중에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삼부의 이제 이런 조세 징수권 같은 것도 다 왕권에 예속화가 되거든요. 뒤에 얘기지만 이때는 그랬다는 거죠.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프랑스 왕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삼부회와 절충을 해야 하고, 영국이가 에드워드 3세와 협력을 통해서 영국의 통치 기간의 주요 기관으로 발전한 데 반해서 프랑스 삼부회는 왕이 돈이 필요할 때는 상의하는 여러 기관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 예. 협상 창구가 일어나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 왕도 그 당시에 돈이 많이 필요했죠. 특히 전쟁 시기에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을 이제 막 했냐. 두 가지 방법이야, 그때.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소금 판매세를 걸었어요. 이건 뭐 중국의 왕조 비슷해요. 그래서 염세라고 하죠. 1443년 소금 판매가 왕실 정부가 독점하였고, 그 판매의 입금을 수요일 삼는 염세에 선치하고, 그다음 또 인두세를 또 신설했어. 예. 이거는 그 사람마다 걷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 가지고 뭐냐면 또 부족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대규모 돈을 찍어내는 거야. 예. 그때는 측량화폐이기 때문에, 식량화폐라는 것은 은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화폐 사용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최근에 은화와 금화를 만들 때 음의 비율과 금의 비율을 상당히 낮게 낮춰갖고 만든, 이걸 뭐라고 악화죠. 예, 화폐를 만들 때 이 나쁜 화폐, 이 악화를 막 찍어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화폐 기준인데 악화를 찍어내서 이렇게 해서 빚을 또 갚고,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재정 수익만 이제 좀 거둘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양화, 좀 질이 좋은 걸 찍고, 근데 대부분 악화만 찍었어요, 많이. 자, 그러니까 실제 이것이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예. 악화보다는 양화보다는 악화를 많이 찍어내고, 그리고 악화로 이제 돈을 빌려준 거를 갚고, 이게 또 시중에 풀어주면 뭐가 돼? 인플레이션이 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물품세를 주도 부담하고 왕씨의 돈을 빌려주면 화폐계주라는 건 아까 전처럼 그 돈을 빌려주고 왕씨에게 대신 받을 때는 나쁜 화폐를 받는 시생이 된 부유주와 시민계급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전쟁의 패전이 연속이었다. 세금도 높고 거기에다가 이제 빚을 저기 정부에게 그 돈을 빌려줬는데 돌아온 것은 악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에테르는 마르쉐의 반란의 원인이 돼요.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추가한 몸값이야. 앞에 이제 포알티에전 때 그 당시 이제 그 왕이 왕 장왕이 어떻게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왕태자 사르의 전쟁 비용과 포로가 된 그 장의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삼부에 소집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주도 도시대표로 구성된 제3신부에서 파리 시장격이었던 파리 상인 조합장이었던 에테나 이제 마르셸이 앞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 걷고 그 다음에 아카 발행하고 등등 거기다 몸값까지 내다니 열받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일종의 시위를 하게 돼 단결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요구했냐면 세금 징수 개혁, 화폐 계주의 중지, 삼부의 정기적 소집 등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왕태자가 이런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하니까 파리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이 반란을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의 이름 따서 이때는 맞으시면 반란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 또 무슨 것이 농민군들의 반란, 짜크리의 난. 네. 그래서 짜크리의 난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백년 전쟁 때 뭐 세금 때리고 봉건적 반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일어나게 된 거야. 자, 짜크리의 난은 뒤에 좀 더 설명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에 불만을 느낀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 농민군과 제휴하려 했는데 근데 이제 파리 시민 중에 좀 보수파든 농민들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걸 불만을 품고 그 당시 마르쉐가 농민군과 연합을 하려고 불만을 품고 마르쉐를 살해하고 결국에 파리는 왕태자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곧바로 농민 반란도 귀족들에 진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런던에서 포로몽으로 사망한 국왕 장이에요. 장은 자기가 풀어줬는데 불구하고 몸값 못 갚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런던에 죽었어요. 예. 그래놓고 그때 뭐 우리가 생각한 포로처럼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고 영국도 얘가 왕이니까 화려한 별장도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냐면 좀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영국 그 잉글랜드 귀족들과 많이 부인들과 놀아나고 그랬대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하여튼 그 장을 아들인 누구냐면 샤를 5세가 나타나. 이 샤를 5세는 그 아버지에 비해서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어. 좀 아버지는 좀 무능하고 좀 약간 남봉국 같은 기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유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마르셜 반란을 계기했고 자치운동에 강했던 프랑스의 자치도시대의 어떤 독립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왕권의 통제 아래 두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예전에 자치운동할 때 좀 얘기를 했죠. 자치운동할 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공문운동할 때 귀족들 몰아내는 과정에서 왕의 힘을 빌렸다고 했죠. 왕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줬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자유권을 확보했는데 문제는 이제 왕권이 강해지니까 뭐냐면 샤를 5세 입장할 때 이런 것들이 원래 그 마르쉐의 반란의 어떤 계기가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해갖고 이 공문운동을 완전히 탄압을 해요. 그래서 자치도시들 왕권 밑에 다 예속화시켰고요. 예. 그리고 일일이 3부회를 거치지 않고 정규적인 세금을 걷는 데 성공했다. 요거는 서강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걷는 방법은. 예. 여기에서 잠깐 설명하면 어떤 식으로 걷냐면 처음에는 세금을 걸 때 3부회의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1년마다 동의를 받아. 근데 그 뭐냐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이게 이제 1년마다 동의를 계속 받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2년 동의 받고 또 3년 동의 받고 그리고 나서는 아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뭐냐면 동의 전체를 생략을 해버려. 그리고 징수관도 원래는 3부에서 이제 징수해갖고 왕한테 갖다 바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때 정도 되면 어떤 지정성이 나면 징수관을 왕이 임명해. 자기 관료로 삼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3부회가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고 동의하는 기능으로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요 부분은 서강제에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그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패전과 파리시의 농민들 발라입은 상처를 씻고 국력을 추출하는 데 기울였고, 그다음 영국과의 전쟁 수행에서 대규모 전투는 피하고 영국의 거점을 하나씩 공략하는 방식으로 가스코노 대군을 회복하고 영국의 세력을 해안 지방으로 압축시키는 데 성공했다. 자, 이렇게 4월 5세의 이제 성공적인 전쟁 수행과 안정된 내정으로 그 프랑스는 모처럼 사회 전체 안정을 깼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표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가 상기죠. 그래서 보통 전반기 대부분은 어, 영국이 우세였거든요. 근데 잠깐 이 4월 5세 때만은 뭐냐면 프랑스의 우위에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있고, 근데 이제 시간 또 지나갔어. 후반기 넘어가죠. 백년 전쟁의 초기 영국도 흑태자가 1376년에 사망하고, 이따가 에드워드 3세, 샤르 5세, 아까 제 프랑스 왕조 유명한 사람 있죠? 사망하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저마다 국내 문제로 분주해서 백년 전쟁의 소강 사태 유지하다가 나중에 20년 동안 1396년까지 또 후전을 합해야 돼요. 자, 프랑스는 이제 그 사르 6세가 어린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되게 무능했어요. 예. 무능하고 좀 약간 정신분열적인 현상이 있었어. 오늘 조현병 같은 비슷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왕답지 못하니까 왕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서로 개판 싸우겠죠. 그래서 왕족인 오르랑과가 부르고르 가사에 싸움이 일어나. 얘네들이 패권을 둘러싸고. 그래서 얘네들 싸움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오르랑은 후에 이제 사드 7세를 지지하게 되고, 예, 사드 6세의 항태자죠. 그 다음에 부르고는 누굴 지지하냐면 얘네들 이제 버리고 조국을 배신하죠. 프랑스에 붙어. 프랑스는 영국에 붙죠. 잉글랜드에. 잉글랜드 한 편을 먹고 오르랑과 그 프랑스군 공격을 하는 거야. 자, 하여튼 이렇게 분열 상태에 있었어요. 자, 영국에서는 에드워드 3세에 이어서 리처드 1세와 그를 패하고 왕에 오른 랭커스 왕조연 헨리 4세의 치세는 농민 반란을 비롯해서 와터 테일러라는 말하죠. 그래서 국내 대제후대 세력 다툼의 어수선한 시기였다. 와터 테일러는 그 이제 뒤에 설명을 좀 할게요. 그 헨리 4세를 이제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5세야. 이 헨리 5세는 상당히 호전적이고 권력형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 당시 올리언가나 브로그녀가가 막 지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이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상륙을 했어. 대규모 부대를 이끌고.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영국 그 프랑스군을 치죠. 이게 이제 뭐냐면 아젠쿨루 전투예요. 아젠쿨루. 그래서 프랑스군이 대승을 거두고 그래서 이 트루아 조약을 맺게 돼요. 이 조약. 그럼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이 뭐냐? 왕태자의 샤드의 왕위 계승권을 부인하는데 요 왕위 계승권 부인을 그 밑에 이유가 있어. 여기 보면 모호부터 적자가 아니라고 선언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누구냐 사드 6세 왕비가 이자보였어요. 이자보 이 사람이 이자보가 그 당시 이제 그 브루그너가와 영국군의 뭐냐 협박을 받고 강제로 이제 뭘 선언하겠냐면 얘는 사생아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샤드 그 왕세자는 사생아다. 사실 6세 아들이죠. 얘는 나하고 사실 6세 간에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내가 바람펴가지고 낳은 아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샤드 왕세자는 사실 6세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자기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왕위 계승권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박탈될 수밖에 없잖아. 물론 이거는 협박 속에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몰라. 거짓인지.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왕위 계승권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사회 왕세자들이. 그럼 왕위 계승권 누가 가냐. 그때 사회 6세 딸에 캐더리가 있었어요. 캐더리하고
헨리 5세 간에 결혼을 해. 그래서 거기에 낳은 아들이 나중에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왕이 된다. 이런 조약이에요. 얘가 나중에 이제 헨리 7세가 돼요. 헨리 7세인가? 헨리 6세가 되네. 헨리 6세. 그래서 헨리 5세하고 캐서린가 헨리 6세가 되는데 얘가 어릴 때 즉위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간의 공동 왕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여기 명복상. 왜냐하면 그 샤르 왕세자는 계속 이제 남쪽에 계속 있었고 이제 계속 대항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헨리 5세가 소아 조약의 내용을 보면 헨리 5세가 샤르 6세의 딸 캐드리와 혼인하여 프랑스 왕위 계승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1422년에 샤르 6세가 와 헨리 5세가 잇따라 사망하자 생후 수개월밖에 안 된 헨리 6세가에게 영국과 프랑스 왕이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에 따라 프랑스는 영국을 점령하고 또한 이하 결정 부르고뉴가 지배한 북부 프랑스와 부르주의 도읍은 망태자에 속한 누아르 강호 남쪽으로 양분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양분됐는데 요 양반된 이제 지도를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땅이 샤르 왕세자 땅이고 나중에 샤르 7세가 되는 땅이죠. 자, 그다음에 요 거의 요쪽 땅이 이제 그냥 부르고노하고 그다음에 영국군이 지휘하는 땅이야. 되게 크죠? 예. 그래서 전세가 샤르 7세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곳곳에 이제 뭐냐면 샤르 7세 땅들이 좀 있긴 있어. 요거는 그냥 대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 요 지도에 보시면 뭐 오르레옹이나 그런 거 있죠. 오르레옹 이런 땅도 있죠. 브루주 이렇게 어, 저 가운데서도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이제 뭐냐면 어, 그 당시 그 샤르치스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 땅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주변에 영국군의 포위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샤르치스는 여기에 살았어. 브루주나 오르레옹이나 이런 곳에. 자, 요게 이제 포위된 그 샤르치스를 뭐냐면 구출해 갖고 랭스에 가갖고 여기 랭스 있죠? 랭스에 가갖고 샤르 7세도 왕을 세웠던 사람이 그 유명한 잔다르크죠. 예. 요거 이제 그때 정세예요. 다시 이제 넘어가서요. 네, 내용을 좀 볼게요. 서양사기로. 자, 왕태자 사유를 지휘든 사류지는 서욱 영국에 의해서 왕위 계승권이 박탈됐다 하더라도 강한 편이었으나 그 자신의 성격이 유약한 데다가 뭐로부터 아까 이자로부터 적자가 아니라고 선언을 받죠. 그 당시 앞에 그 투어 조약 때. 자, 그때 몹시 충격을 받고 있었다. 1428년에 영국은 실제로 프랑스 전체를 지배할 목적으로 남을 깨하여 오유행을 포위했고 프랑스군은 거듭된 패전으로 사기가 떨어졌고 왕태자 사례 주변에는 사리사욕으로 채우려는 간신배밖에 없었죠. 자, 그때 이제 풍경도와 같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잔다르크야. 잔다르크는 귀족의 딸도 아니고 그 무식한 그 시골 청년이었죠. 근데 어느 날 그 뭐냐 천사가 나타나서 성이 나타났고 오르레옹을 포위에 풀고 프랑스왕을 대간시로 올려라. 대간시로 치워라.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말 듣고 그 당시 그 오르왕이 갇혀있던 그 뭐냐면 샤르 7세 구에서 랭스에 가서 앞에 이제 지도에 그 랭스 있죠. 랭스는 어떤 곳이냐면 예전부터 프랑스 왕이가 된 사람은 그 랭스에 가서 도유식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공식적으로 왕에 등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왕태를 즉위시켰어.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잔에 이제 뭐냐면 성인이 나타나서 예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잔은 하나님의 이런 것을 듣고 1429년 이혼에 그 영국군과 부르고뉴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무사히 통과해서 그 중간중간 갇혀 있는 그 신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왕태자가 이제 갇혀 있었어요. 호위 공격이 있었죠. 거기에서 만나서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왕세자와 그리고 주변의 병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포위망을 뚫고 그리고 오유영을 해방을 하고요. 이 오유영은 제 아까쯤에 오유영과의 중심 근거지예요. 그러니까 오유영과 그 당시 왕하고 같이 싸웠던 세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근거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불과 수십년의 누아르 강에서 계구로 영국을 구축했다. 그 구축할 건 몰아냈다는 거야.
그래서 전세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지도에 보면 원래는 여기였는데 요 정도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샤르치스의 영역이 있다고 했죠. 예, 요렇게 중간중간에 있는데 얘네들 이제 포위망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루아른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상당한 영역을 확보한 거죠. 이렇게. 예. 전세를. 자, 그리고 이제 요 파리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한 거죠. 좀 형사였어요. 자, 그래서 왕태자를 설득해 곧바로 랭스를 진격하여 랭스 대주교에 집정하여 사르치스의 대관식을 열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성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오후행을 포위를 듣고 프랑스 왕이 대관식을 거해라. 랑스에서 이런 뭐냐면 지시를 거행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한때 사생아로 낙인을 찍혔던 왕태자는 이제 신에 의해서 축복받는 정통적인 프랑스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르치스죠. 그리고 이제 자는 여러 이제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그 꽁피아누 전투에서 브루그뉴군에게 포로가 돼요. 이 브루그뉴는 그 당시 누구하고 연합해서 샀죠? 잉글랜드 군대하고. 그러니까 우리시고 따면 친일파들인데 그 당시 뭐 친일파라는 개념이 없었죠. 아직 민족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니까. 그래서 결국 영국군에 인도되어 루앙이랑에서 정치적 종교관에서 그 마녀로 구정돼서 파형을 처했어요. 그 나이가 그때가 19살이었는데 차르치스는 잔이 마녀로 죽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 구해줘야 되는데 구해주지 않았어. 근데 이제 다시 근데 그 처형된 후 그러니까 어 잔이 처형된 후에 종교 재판을 열어서 그에 대한 부당한 선고를 뒤졌고 20세기 와서 잔을 열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살치세가 그 왜 그때 처형될 때 가만히 있다가 처형되고 나서 이 당시 그녀는 마녀가 아니다면서 다시 뭐냐면 종교 재판을 해서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했냐?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떤 꼴이 되냐면 사르치스가 마녀인 누구한테 추대를 받은 거야? 잔다르크한테 추대를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르치스가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잔다르크를 무죄 석방을 해줘야겠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 재판을 넣어서 무죄 선고를 때린 거죠. 좀 얍삽하죠. 예. 하여튼 이 잔다르크의 출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확실히 프랑스의 가장 어려운 상황을 구원한 기적적 현상이며 프랑스의 애국절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민족의식을 형성하는데 큰 이바지를 한 거야. 이 사람이. 프랑스 민족의식의 어떤 형성에 큰 이바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내가 프랑스인 이런 생각 없이 각자의 부르고뉴인 뭐 그다음에 어, 노르만디인 이런 식의 지역 의식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인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던 인물이 잔다르크고요. 또 어떤 또 의미를 줄 수 있냐면 서강제에 있는 내용이죠. 예전에 중세의 봉건사에서는 그 뭐냐면 주종 관계에서는 사적 관계가 있죠. 중세의 봉건관계 사적 관계죠. 공공관계는 이 사적 관계를 국왕을 상징으로 한 공적 관계로 전환시켜줬어. 그래서 예전에 봉건에서는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봉건제를 운영했는데 이때는 이제 잔다르크는 이 사람은 어떤 봉건적인 의무나 권리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죠. 국왕이라는 그런 프랑스 국가를 상징하는 사람을 충성을 했잖아. 그래서 어떤 공공의식, 공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됐다. 이런 공적인 관계는 국가 근대 국가의 형성의 배경이 되죠. 기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한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계속 읽어볼게요. 자, 안다르크가 사후 전세는 계속 프랑스에게 유리하게 전개했으며 특히 부르고뉴의 필립과 사유 7세가 예전에 개판 싸웠는데 하야를 했어. 네. 그게 뭐냐면 아까 한 건 아라스 하야예요. 그래서 하야하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프랑스에 유리하게 작용됐고 이후에 프랑스군은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던 성과 도시를 하나씩 함락시켰고
그다음 1405년에 노르만디의 승리했고, 요 노르만디의 승리인데 구체적 전투 이름이 안 나오는데 포미니 전투라고 해요. 요거는 서강자 있죠. 1452년에 모르드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로 영국의 가스코너 지방을 지배를 종속시켰다. 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때 그 포미니 전투와 모르드 전투에서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군이 이제는 종전의 용병이나 중부장 기사 군대를 해체시키고 상비군 출신으로 이제 개편돼요. 상비군으로 개편이 됐고, 이 상비군은 뭘로 무장했다고 했죠? 총과 포로 무장했다고 했죠. 하얀 무기를 바탕으로 한. 그래서 프랑스군이 영국군을 격파할 수 있었다. 근대적 어떤 무기 체제를 가지고 격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기나긴 100년 전쟁이 끝나게 되었으며 영국 수중에는 카레와 그 주변 지역만 남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카레는 아까쯤 얘기했을 거예요. 에드워드 3세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1347년에, 나중에 1558년에 메리 여왕 때 다시 프랑스에 양도할 때까지 영국이 지배했던 곳이다. 그래서 그 가끔씩 노블레스 오블리주 해가지고 카레 시민 6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이제 카레를 포위하고 나서 너네들 살려줄 테니까 6명만 죽어라. 그러니까 그 카레에 있는 6명 중에 고르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카레에서 유명한 사람들, 뭐 부자나 이런 지도자급이 6명이 뭐냐면 대신 죽겠다고 나서서 죽으려 하니까 에드워드 3세가 참 기특기특하다 하면서 살려줬다는 그 선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노블레스 노블리스 오브레지로 이제 한 선례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 그 가끔씩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 그 노블레스 오브레제 제발 뭐 노블레스 오브레제 대표적 사례로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자, 그러면 100년 전쟁 후에 이제 프랑스를 볼게요. 자, 이거는 그 100년 전쟁 결과죠. 100년의 결과.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아까 이제 국민의식 형성이 됐고, 그 결과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제 국민의식이 형성됐고, 두 번째는 용병 체제, 그다음 중무장 기사병 체제 버리고 상비군 체제가 마련됐다는 거. 세 번째는 영토가 됐고 영국령을 거의 수복했죠. 자, 그래서 절대왕령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한 가 더 추가하자면 관료제라든지 조세제도가 정비됐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근대적 의식이죠. 근대적인 어떤 체제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중세적 이유 때문에 시작했던 이 백년 전쟁이 결과는 중세적 결과를 아니, 근대적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네, 근대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100년 전에 싸웠던 프랑스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진정하고 남음이 있다. 단순히 영국군의 약탈과 방어만이 아니었고 프랑스 용병들도 전쟁이 끝나자 급료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도둑대로 변했고 영국군 이상을 노략질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사군이든 그 다음에 뭐 영국군이든 프랑스 용병대든 다 약탈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용병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죠. 자, 그래서 백년 전쟁 이상 발전의 두 가지 이름을 가졌다. 이점을 가졌다. 하나는 영구부터의 영토 회복이요. 또 하나는 잔다르크로 상징하는 국민의식의 사튼이었다. 그래서 이제 사르칠스가 뭐 인복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르칠스가 이제 15개 기사 군단을 이제 설치를 했죠. 그래서 약 6천 명을 상병을 놓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전쟁 말기에 갈수록 용병대 행포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걸 해방하기 위한 거야.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상비군이 출현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상비군은 뭘로 무장했냐? 대포를 비롯한 소화기 같은 하얀 무기로 뭐냐면
무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훈련받은 보명부대의 등장 등은 종래의 전세에 큰 변화를 가졌고 정치적인 면에서 왕권과 더불어 공공기사 몰락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있죠. 세 번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영토 앞에서 민족의식 형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상비군 체제 왕비,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세 번째가 영토 확방이야. 영토. 예. 그 부르고노, 그다음 앙주, 프로방스, 가스코노, 브루타는 왕족 늑각 대제후로 왕력 흡수 통해서 영토 통합을 크게 진전시켰다. 절대 왕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예. 영토 확대. 영토 확대는 그 후에 전쟁이 끝난 후 누이 11세가 이제 추진했어요. 예.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봤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가 이제 서기에 관련된 백년전쟁 관련된 내용이고 서강자 내용을 또 강독을 해볼게요. 자, 서강자 195페이지 펴보세요. 내용은 제가 볼 때 서계보다는 서강자가 좀 더 자세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서강자 펴보시고 요거 좀 쉬었다가 할까요? 요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